뉴스 큐레이션 시간입니다. 맹영윤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휴가차 일주일 정도 자리를 비웠는데 맹영윤 기자가 잘 하셨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아, 예, 다 보진 못했고요. 제가 간 데가 사실은 그 휴대폰이 잘 안 터지는데 캐나다 로키 산맥을 갔는데 그래서 중간중간에 도시로 들어가면은 휴대폰이 터져서 그때 잠깐씩 봤는데 김성환 평론가는 어떠셨나요? 김성환 평론가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이제는 다시 돌아오셨으니 다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죠. 본령을 다해야죠. 눈앞에 권력에. 자, 우리가 좀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첫 소식은 사실은 조금 너무 마음이 무거운 그렇습니다. 얘기입니다. 지금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지금 얘기인데 지금 시신이 많이 발견됐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불길은 대부분 좀 잦아든 상태입니다. 그 붕괴 위험 진단을 거친 뒤에 지금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6구의 시신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시신 발견 전에 실종자 기준으로 보면은 외국 국적인 실종자가 20명, 한국인 2명, 미확인 1명이었거든요. 아직 수색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어서 인명피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여전히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실종자가 있는 상태고 현재까지 파악된 인명피해는 사망 16명, 중상 2명, 경상 5명입니다. 네. 화재 원인이 좀 궁금한데 밝혀졌나요? 일단 이게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 3동에서 불이 난 거고요. 오전 10시 31분쯤입니다. 이 업체가 리튬 1차 전지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이고요. 이곳에 그 리튬 배터리 완제품 35,000여 개가 보관 중이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진 건 아닙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공정 중에 좀 인화점이 발생해서 퍼진 그 화재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배터리 한 개라도 불이 붙으면 이게 급속도로 좀 확산이 돼서 커졌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35,000개가 있었는데 이 리튬 배터리 그 1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완전 그 충전이 된 상태에서 이제 에너지를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보관을 하기 때문에 이 화재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 리튬 배터리는 물로 끄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더 급속도로 좀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저도 좀 영상을 봤는데 이게 무슨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막 바바바박 이렇게 계속 건물에서 뭔가 이렇게 떨어지듯이 파편이 계속 튀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소방관들이 접근하기가 어렵겠구나. 이게 지금 진화가 쉽지 않겠구나. 이거를 좀 예상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화재가 발생하고 약 1시간여 지난 뒤에 대통령 긴급 지시가 나왔고요. 행안부 장관과 소방청장에게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 인명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동시에 소방대원 안전도 챙겨야 한다라는 점을 좀 함께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오늘 오후에 약 1시간 정도 경위와 그리고 현장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요. 행안부는 그 이후에 이제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고용노동부도 중앙산업재해 수습본부를 꾸렸습니다. 네, 이제 배터리가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가끔가다가 이제 화재도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노트북도 예전에 탄 적이 있고, 맞습니다. 전기차에서도 불이 난 적이 있고, 뭐 그리고 이제 저거 서버가 이게 다 다운된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정말로 이제는 잘 하고 그런 매뉴얼들을 좀 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사실 전기차 한 대에만 불이 나도 이게 3시간 동안 끄기가 힘들다라는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35,000개가 보관돼 있었으면은 굉장히 이것도 이제 앞으로는 어떤 규정을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기술을 줄지 여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좀 상당히 밀착을 하고 있고 여기에 좀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압박을 또 다시 한번 던진 상황이고요. 이제 핵심은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무기를 줄 것이냐 이 부분인데 대통령실은 아직 조금 더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고 또 러시아 측의 설명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만 우리와 러시아가 서로를 좀 건드리지 않았던 마지막 레드라인은 군사기술 이전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인데 이 정도로 북러가 밀착했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설명을 하는 거고요. 또 경제적으로 봐도 북한의 노동자가 러시아로 가게 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또 외화벌이가 가능한 셈이니까 제재 효과는 또 낮아지게 되고요. 이런 점을 지금 정부는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북러 정상회담에서
이제 많은 뭐 얘기들이 나왔는데 북한하고 이제 러시아가 상당히 이제 군사적으로 밀접하게 이렇게 가까워지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액션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보여줘야 되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미국이나 이런 서방 국가에 너희들 이런 식으로 압박하면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사실 이게 실제 그럼 무기를 줄까? 러시아 입장에서? 전략 무기를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는가? 그러니까 가능성이 낮지 않느냐? 뭐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지만은 여러 어쨌든 좀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전문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어떤 군사 기술을 공식적으로 전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제사회에 또 눈치도 있을 테니까요. 북한은 불법적으로 또 핵무기를 개발했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협력을 하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지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주 개발을 함께 하자 하면서 서로 연구원들을 파견하고 공동의 작업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술 이전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공식적인 이전은 또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좀 우려스러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할 말을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얘기를 꺼낸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정부에서는 러시아 측에서 설명을 해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동맹이라고 외치지만 푸틴은 동맹이란 말을 전혀 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도 우리와의 관계 단절을 완전한 관계 단절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 사이의 관계는 돈독할지 몰라도 우리나라와 러시아 사이에는 민간 차원의 관계가 좀 돈독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북한과 비교했을 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본과 러시아는 외교적 갈등을 하면서도 민간 차원의 협력은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정부의 외교는 외교대로 그리고 민간 차원의 협력은 협력대로 해야 그 러시아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을 더 키워서 북한을 좀 압도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정부의 외교 실패를 좀 강경하게 나오는 레드라인을 언급하면서 그거를 좀 강경하게 분위기를 조성해서 덮으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진보 진영의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저희가 내일 인터뷰로 좀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할 텐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4파전인데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 해병대원 최상병 특검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의 그 얘기는 정확하게 봐야 할 부분은 그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받겠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새롭게 발의하겠다라는 뜻이고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도 법적인 논리로는 타당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 국민적 의혹이 커진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 문제를 좀 종식시키기 위한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게 한동훈 위원장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신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자 뭐 이런 내용이 포함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근데 과거 이명박 그 후보 대통령이 된 이명박 후보 BBK 특검은 대법원장이 추천을 했으니 그 사례처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걸 예시로 들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은 견제구를 던지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은 한동훈 특검도 야당이 발의했는데 여론조사 높으면 그 특검 할 건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윤상현 의원은 민주당 당대표 출마 선언으로 착각할 정도였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원희룡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 공세에 대해서 법무부는 그동안 뭘 했느냐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좀 반응이 궁금한데 과거에는 뭐 이제 익명 관계자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약간 비판하는 게 종종 나왔거든요. 지금 스탠스가 어떤가요? 일단 뭐 이 해병대원 특검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은 입장을 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를 보고 수사 결과나 진상규명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거든요. 이 말은 사실상 한 전 위원장의 구상이 좀 반대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고요.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지난주까지는 어떤 뭐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입장을 좀 밝히기도 했는데 오늘부터는 좀 특별히 좀 언급을 자제하는 그런 기류가 좀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 윤심 논란이 또 불거지면 좋을 게 없다라는 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뭐 정진석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단속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좀 지난주 들었던 얘기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여러 후보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군응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흥행을 위해서는 좀 여러 후보들이 나오는 게
좋다 이런 취지의 얘기였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근데 뒤집어서 해석을 하면은 한 전 위원장에게 좀 견제구를 던질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해석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번에는 결선 투표가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결선에 가서 뭉치게 되고 이러면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어대한이라는 그 구도를 좀 흔들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또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뭐 이번에는 지난번 전당대회처럼 이진복 정무수석이 나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모습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맹기자 큐레이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